요즘 같은 변동성 장세에 내 통장에 매월 연 12%에서 13%의 이자가 꼬박꼬박 꽂힌다면 구독자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솔직히 엄청 솔깃하잖아요. 네네, 엄청 매력적이죠. 당장 투자 버튼 누르고 싶어지는 숫자거든요. 그렇죠. 꿈 같은 이야기 같지만 실제로 이런 엄청난 배당을 매달 지급하는 주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잖아요. 이 달콤한 배당금 뒤에는 자본금의 무려 9배에 달하는 엄청난 부채가 숨어 있습니다. 아, 9배요. 그거 숫자만 들어도 약간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이 있네요. 맞아요. 과연 이 배당은 마르지 않는 샘물일까요? 아니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일까요? 안녕하세요. 틈틈이와 알아보는 미국 주식 틈틈입니다. 오늘은 엘링턴 파이낸셜 잉크, 즉 EFC, 이 기업 하나만 제대로 파헤쳐 봅니다. 네, 오늘 제공된 최신 실적과 시장 분석 자료들을 통해서 이 기업의 진짜 가치와 생존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뜯어보려고 합니다. 네, 표면적인 배당률 숫자만 보고 무작정 뛰어들기에는 이 금융시장의 이면이 너무나도 복잡하잖아요. 특히나 오늘 다룰 EFC 같은 금융기업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수익률 이면에 수많은 파생상품이랑 막 복잡한 부채 구조가 얽혀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돈을 벌고 있는지, 또 그 수익 구조가 지금의 거시경제 환경에서 버틸 수 있는지 구조적으로 뜯어보는 게 필수적이죠. 자, 그럼 이 높은 배당을 주려면 도대체 돈을 어떻게 벌어야 하는 건지 EFC의 정체성부터 확실히 짚고 넘어가 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부동산 리츠 있잖아요. 직접 건물을 소유해서 거기서 나오는 월세를 받는 그런 방식인 건가요? 아닙니다. 그게 바로 이 기업을 이해하는 첫 번째 열쇠인데요. 이 회사는 실물 부동산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모기지 대출과 신용자산에 투자하는 모기지 리츠, 즉 엠리츠입니다. 아, 실물 건물이 아니라 대출이랑 모기지 증권에 투자해서 이자를 받는 뭐랄까 금융 건물주 같은 거네요. 돈을 빌려주고 그 이자 차액을 먹는 구조라는 거죠. 정확합니다. 아주 찰떡 같은 비유네요. 전통적으로 모기지 리츠들은 주택저당증권,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을 묶어놓은 증권에 투자해서 수익을 냈거든요. 단기로 돈을 아주 싸게 빌려서 장기 주택대출에 비싸게 투자해 그 금리 차이, 그 스프레드를 먹는 비즈니스인 거죠. 싸게 빌려서 비싸게 이자를 받는다. 너무 좋은데요? 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자료를 보며 가장 주목했던 건요. 최근 EFC가 보여주고 있는 포트폴리오의 아주 급격한 변화입니다. 오,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이들이 기존 모기지 시장에만 머물지 않고 2023년 하반기부터 기업담보부대출, 즉 CLO의 비중을 적극적으로 늘리고 있더라고요. 게다가 자회사인 롱브리지를 통해서 영모기지론이랑 상업용 브리지론 같은 분야로 수익원을 아주 넓게 다각화하고 있습니다. 오, 잠깐만요. 기존 모기지 시장에서 돈을 잘 벌고 있었다면 굳이 그렇게 복잡한 기업 대출이나 영모기 지론까지 막 손을 뻗을 이유가 있었을까요? 수익을 다각화한다는 건 반대로 생각하면 기존 방식이 뭔가 구조적으로 불안했다는 뜻이기도 한가요? 구독자분들도 이 부분이 되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아, 정확한 지적입니다. 흥미로운 지점은 바로 그건데요. 단순히 돈을 더 벌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시장의 금리 변동성이라는 그 거대한 파도에 휩쓸리지 않기 위한 철저한 생존 전략으로 보셔야 합니다. 생존 전략이요? 금리가 뭐 어떻게 되길래요? 그 원리를 설명해 드리자면 기존의 주택 저당증권은 대부분 고정금리입니다. 그래서 시중금리가 급격히 오르면 이 증권들의 장부 가치가 완전히 폭락하게 되거든요. 지난 몇 년간 연준이 막 금리를 올릴 때 많은 모기지 리츠들이 파산 위기에 처했던 이유가 바로 이거죠. 아하, 내가 받을 이자는 딱 고정되었는데 시중금리가 오르니까 내가 가진 채권의 매력이 떨어져서 가격이 곤두박질 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EFC가 선택한 방패가 바로 방금 말씀드린 CLO, 즉 기업 담보부 대출입니다. CLO는 대부분 변동금리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아, 변동금리니까 시중금리가 오르면 얘네들이 기업한테서 받는 이자도 같이 올라가는 거네요? 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자산 가치가 방어되는 거죠. 완전 금리가 오를 때를 대비한 보험 같은 거네요. 그럼 아까 말씀하신 영모기지로는 뭔가요? 이것도 방어막 역할을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자회사 롱브리지가 주력하는 이 영모기지 비즈니스는요, 전통적인 모기지와 완전히 반대로 움직입니다. 일반 모기지는 집을 사기 위해 돈을 빌리는 거지만 영모기지는 이미 집을 소유한 노년층이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매달 생활비를 받는 구조잖아요. 아, 그렇죠. 노후자금 마련할 때 많이들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 비즈니스는 일반적인 금리 사이클보다는 인구 고령화라는 메가 트렌드에 더 큰 영향을 받습니다. 즉, 기존 주택 저당증권 위주의 포트폴리오가 금리 상승장에 취약하다는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금리 변동성에 덜 민감하거나 오히려 이득을 보는 시에로와 영모기지론이라는 바구니에 계란을 싹 나누어 담은 겁니다. 와, 모델 자체는 굉장히 훌륭해 보이네요. 위기에 대비해서 방어막도 딱 치고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해서 체질 개선을 했다는 거잖아요. 자, 그럼 이렇게 튼튼하게 배를 만들었으니 실제 성적표가 어떤지 확인해 봐야겠죠. 구독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인데요. 네, 가장 최근에 발표된 2025년 4분기 실적을 뜯어볼 차례입니다. 지난번이랑 비교하면 도대체 어떤 게 달라진 건가요? 2025년 4분기 성적표는 겉보기엔 굉장히 좀 충격적입니다. 먼저 최상단 매출부터 보면요. 6,581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전년 동기 대비 무려 8.6%나 하락한 수치입니다. 당연히 월가의 예상치도 크게 밑돌았고요. 8.6% 하락이요? 방금 막 다각화까지 했다면서 매출이 꺾였다는 건 좀 불안한데요? 이익은 어때요? 더 뼈아픈 건 순이익입니다. 전년 대비 무려 34.5%나 감소했거든요. 특히 이번 분기에 6,470만 달러에 달하는 일회성 손실이 발생했다는 점이 가장 큰 타격이었습니다. 주주들의 실질적인 자산 가치를 보여주는 주당 순자산 가치, 즉 TBBPS 역시 13.28달러로 2.6% 하락했습니다. 와, 잠깐만요. 저 지금 제 귀를 의심했는데요. 매출이 6,500만 달러 수준인데 일회성 손실이 6,400만 달러가 넘는다고요? 이거 회사가 한 분기 동안 번 돈을 손실로 전부 다 까먹었다는 소리 아닌가요? 이러면 배당은커녕 당장 회사 문 닫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숫자로만 보면 당연히 그런 공포를 느낄 수 있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회계적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시가평가라는 건데요. 시가평가요? 그거 막 매일매일 자산 가격을 장부에 반영한다는 그 원리인가요? 맞습니다. 모기지 리츠는 특성상 보유하고 있는 수많은 채권과 파생 상품의 가치를 현재 시장 가격으로 매 분기 장부에 딱 기록해야 하거든요. 즉, 이 6,470만 달러의 일회성 손실은 회사가 실제로 현금을 까먹은 게 아니라 금리 변동이나 특정 증권의 시장 가격 하락으로 인해 발생한 장부상의 평가 손실입니다. 아, 진짜로 돈이 빠져나간 게 아니라 장부상으로만 마이너스라는 거군요. 네, 회사가 이 자산을 지금 헐값에 내다 팔지 않는 이상 실현된 현금 손실이 아니라는 거죠. 아, 제가 자료를 보다가 진짜 이상했던 부분이 바로 여긴데요. 그렇게 매출도 줄고 장부상 큰 손실도 났는데 비일반 회계 기준, 즉 넌갭 주당 순이익을 보니까 0.47달러로 오히려 시장 예상치를 2.4% 상회했더라고요. 네네, 그 부분이 핵심이죠. 아니, 장부상은 박살이 났는데 실제 수익은 예상치를 넘었다고요? 이거 혹시 회계적으로 숫자만 예쁘게 포장한 거 아닌가요? 구독자 여러분도 이 숫자의 진실이 엄청 헷갈리실 것 같은데요. 어떤 숫자가 진짜 이 회사의 체력인 건가요? 회사가 주주들에게 배당을 줄 수 있는 그 실질적인 현금 창출 능력을 보려면요. 주당 0.47달러라는 조정 분배 가능 이익을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장부상으로는 자산 가격이 출렁해서 손실이 났지만 앞서 저희가 칭찬했던 자회사 롱브릿지의 영모기지 비즈니스란 핵심 대출 포트폴리오에서 매달 이자가 아주 꼬박꼬박 들어오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오, 이자는 계속 잘 들어오고 있다. 네, 실제로 일회성 손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순마진율은 무려 37.1%를 굳건히 방어했습니다. 핵심 비즈니스가 뿜어내는 현금 흐름 자체는 아주 탄탄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죠. 그러니까 장부상으로는 그 특정 자산의 아파트 시세가 떨어져서 평가 손실로 잡혔지만 실제로 회사가 매달 세입자한테 받아 챙기는 월세 파이프라인 자체는 여전히 콸콸 잘 돌아가고 있다는 뜻이군요. 와, 구독자님들, 이래서 숫자를 표면적으로만 보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게다가 이번 분기에 EFSC는 4억 달러 규모의 무보증 채권 발행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거든요. 그러면서 투자 포트폴리오 전체 규모를 오히려 9%나 확장했습니다. 오, 오히려 덩치를 키웠네요. 네, 손실을 보고 막 쪼그라드는 회사가 아니라 위기 속에서도 자산을 늘려가는 모습을 보여준 거죠. 자, 현금 흐름이 괜찮다는 건 이제 알겠습니다. 하지만 실적이 이렇게 엇갈리는 상황에서 앞서 오프닝에서 언급했던 그 엄청난 배당률 말이에요. 현재 매월 주당 0.13달러,
연으로 따지면 12.4%에서 13.2% 수준을 오가는 이 배당은 과연 안전한 걸까요? 아무리 현금 흐름이 좋아도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죠. 네, 아무리 월세가 잘 들어와도 배당을 이렇게 퍼주면 좀 불안하긴 하거든요. 영원히 줄 수 있을까요? 매우 예리한 시각입니다. 이 배당의 구조적인 리스크는 분명히 저희가 경고하고 넘어가야 하거든요. 현재 EFC의 배당 성향이 무려 98%에 달합니다. 98%요? 그 말은 100원을 벌면 98원을 주주들한테 배당으로 싹 줘버린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회사가 벌어들이는 수익의 거의 100%를 주주들에게 쏟아붓고 있습니다. 당장 현금은 들어오지만 회사 내부에 쌓아두는 유보금이 거의 없다는 뜻이죠. 와, 진짜 남는 게 없겠는데요? 게다가 과거 2020년 팬데믹 초기랑 2023년 말에 이미 배당금을 삭감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배당이 영원히 보장되는 성역이 아니라는 명백한 증거죠. 그리고 여기서 가장 우려되는 핵심 팩트는 바로 부채 비율입니다. 현재 부채 대 자본 비율이 무려 9배에 달하거든요. 와, 9배요? 제가 이 자료를 보다가 진짜 소름 돋았던 부분이 바로 여긴데요. 수익의 98%를 배당으로 퍼주는데 부채가 내 자본의 9배라고요? 네, 숫자만 보면 그렇죠. 이거 요즘 말로 치면요. 막 은행빚 무리하게 내서 갭 투자 해먹고 매달 대출이자 내기도 엄청 빠듯한데 친구들한테는 최고급 오마카세 쏘고 있는 그런 영끌죽 상황 아닌가요? 하하, 네. 당장 우리 구독자님들 통장에 다음 달부터 꽂히는 배당금이 어느 날 갑자기 반토막 날 수도 있다는 꽤 무서운 소리로 들리는데요. 그 영끌 쪽 비유가 현실을 아주 잘 짚어주셨는데요. 표면적인 부채 비율 9배는 확실히 좀 위험해 보이죠. 하지만 리츠 산업, 특히 이 모기지 리츠의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레버리지, 즉 빚을 극대화해서 수익을 내는 구조라는 점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원래 빚을 많이 내는 사업이다. 네, 여기서 중요한 건 부채의 단순한 크기가 아니라 만약 이 상황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 바로 그 부채의 질입니다. 부채의 질이요? 빚에도 뭐 좋은 빚과 나쁜 빚이 있다는 건가요? 네. 만약 회사가 파산할 경우에 채권자가 회사의 모든 자산을 강제로 막 압류할 수 있는 치명적인 빚을 소극권부 부채라고 하는데요. EFC의 이 소극권부 부채 비율을 보면 1.9대 1 수준으로 아주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습니다. 1.9대 1이요? 전체 부채 비율 9배에 비하면 훨씬 낮네요. 네, 즉 최악의 경우에도 회사의 명주를 확 끊을 수 있는 악성 부채의 비율은 철저히 관리 범위 내에 있다는 거죠. 아, 빚은 엄청 많은데 당장 내일 갚으라고 목 조르는 빚은 아니라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4억 달러 규모의 무보증 채권 발행했다고 했잖아요. 이게 아주 영리한 전략이거든요. 언제 만기가 돌아와서 당장 갚으라고 압박이 들어올지 모르는 그 불안한 단기 차입금을 만기가 길고 이자가 고정된 장기 자금으로 대체한 겁니다. 아, 길게 늘려놨군요. 네, 마치 마이너스 통장 꽉 찬 영끌족이 운 좋게 30년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로 갈아파기에 삭 성공해서 매달 나가는 이자 부담을 확 줄인 것과 같죠. 게다가 현재 2억 1,090만 달러라는 아주 넉넉한 현금 유동성까지 확보해 두었습니다. 단순히 빚만 막 많은 게 아니라 빚의 만기와 금리를 기술적으로 다루는 전략가에 가깝습니다. 오, 영끌은 영끌인데 막 엑셀 띄워놓고 이자율 계산 철저하게 해서 30년 고정금리로 대출 싹 갈아탄 아주 똑똑한 영끌이라는 거군요. 결국 부채의 질을 잘 관리해서 이번 고비는 넘겼다는 뜻이네요. 네, 그렇게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배를 튼튼하게 만들고 선장이 똑똑해도 바다에 막 거대한 태풍이 불면 배는 흔들리기 마련이잖아요. 기업 내부 사정은 이 정도로 깊이 파봤으니 이제 이 기업이 떠있는 거시경제 환경을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외부 환경도 아주 중요하죠. 지금 연준이 금리를 내리기 시작했는데 이 금리라는 거대한 파도가 EFC에는 훈풍이 될까요? 아니면 폭풍이 될까요? 2025년 말 연준의 금리 인하 사이클이 본격화되면서 거시경제 환경에 아주 큰 변화가 생겼죠. 30년 만기 모기지 금리가 6.21%까지 떨어졌거든요. 이렇게 금리가 낮아지면 모기지 리츠 산업 전반적으로 대출 오리지네이션, 즉 새로운 대출 발행이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이자가 싸지니까 사람들이 대출을 더 많이 받는다는 거죠. 맞습니다. 사람들도 이자가 싸지니까 집을 더 많이 사려고 할 테고 기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갈아타는 리파이낸싱도 아주 활성화되면서 시장에 막대한 유동성이 돌기 시작하고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그런 흐름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요. 아, 잠깐만요. 시장 이야기 좋은데요. 그래서 이게 EFC 주가에는 무슨 의미죠?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좋아지는 건 알겠는데
당장 우리 구독자님들이 관심 있는 건 이 회사의 가치가 오를 거냐, 수익이 늘어날 거냐거든요. 아, 네. 원점으로 돌아가자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EFC의 조달 비용, 즉 돈을 빌려오는 비용을 확 낮춰준다는 의미입니다. 아까 제가 모기지 리츠는 단기로 돈을 싸게 빌려서 장기로 비싸게 빌려주는 비즈니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 스프레드 먹는다고 하셨죠? 금리 인하는 이 단기 조달 비용을 즉각적으로 낮춰서 그동안 이 회사를 짓눌렀던 순이자 손실폭을 극적으로 확 줄여줍니다. 오, 비용이 줄어드네요? 동시에 금리가 떨어지면 아까 말씀드린 시가평가의 원리가 이번엔 반대로 작동합니다.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기존 고정금리 모기지 자산들의 장부 가치가 쑥 상승하게 되는 거죠. 4분기에 장부상으로 까먹었던 자산 가치를 다시 회복시키는데 아주 직접적인 도움이 된다는 명백한 팩트입니다. 아, 돈 빌려오는 비용은 훅 줄어들고 창고에 쌓아둔 자산 가치는 올라가고 완전 엄청난 양메시 효과네요. 원리가 딱 이해가 갑니다. 그럼 주가도 지금 당장 좀 저평가되어 있어야 투자할 맛이 날 텐데요. 시장에서는 이 똑똑한 영끌 쪽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여기가 바로 투자자들의 고민이 가장 깊어지는 지점입니다. 현재 가치평가를 나타내는 PE, 즉 주가 수익 비율을 보면요. EFC는 지금 13.8배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13.8배요.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인 건가요? 라는 뜻입니다. 배당도 13%나 주는데 주가도 이미 업계 평균보다 30%나 비싸게 거래된다는 거네요. 프리미엄이 이렇게 붙었다는 건 사람들이 이 회사에 기대하는 게 지금 엄청 많다는 뜻이잖아요. 맞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의 전망을 보면요. 향후 연간 27% 이상의 수익 및 매출 성장이 기대된다는 분석도 있거든요. 시장은 이미 금리 인하로 인한 수혜와 롱브리지 같은 영모기지 자회사의 성장성을 현재 주가의 상당 부분 선반영해버린 겁니다. 좋은 소식들이 이미 가격에 다 녹아들어 있다는 거군요. 네, 문제는 이미 기대감이 이만큼 높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거시경제가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거나 회사가 아주 작은 실수라도 하게 되면 그 높은 프리미엄이 순식간에 할인으로 바뀌면서 주가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치명적인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안전마진이 넉넉하지 않다는 뜻이죠. 결국 기대감이 워낙 높은 만큼 실적이 조금만 삐끗해도 주가가 아주 곤두박질 칠 수 있다는 거군요. 자, 이제 어느 정도 퍼즐이 완벽하게 맞춰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다른 내용이 꽤 방대하고 깊었는데 구독자님들의 관점에서 제가 한번 싹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한번 요약해 주시죠. 오늘 우리가 낱낱이 파헤친 EFC는 한마디로 매력적이지만 아주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는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매월 통장에 꽂히는 13%대의 매력적인 배당금, 그리고 연준의 금리 인하라는 훈풍은 분명히 부인할 수 없는 강력한 호재잖아요. 그렇죠. 회사도 단기 부채를 장기 채권으로 싹 돌려막고 CLO와 영모기지론으로 다각화하면서 아주 똑똑하게 생존 전략을 짜고 있고요. 하지만 반대편 저울에는 98%에 달하는 아주 아슬아슬한 배당 성향, 9배의 묵직한 레버리지, 그리고 지난 분기에 발생한 6천만 달러 규모의 일회성 손실, 거기다 업계 평균을 훌쩍 뛰어넘는 13.8배의 주가 프리미엄이라는 거대한 리스크들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완벽한 정리네요. 투자는 결국 리스크와 리턴의 교환 비율을 스스로 감내할 수 있느냐, 그 문제거든요. 회사의 펀더먼털은 견고하고 해칭 전력도 아주 훌륭하지만 그 모든 장점이 이미 13.8배라는 주가에 꽉 차게 반영되어 있다면 신규 진입 매력도는 떨어지겠죠. 이미 너무 비싸니까요. 반대로 지금의 일회성 손실이 앞으로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 더 큰 도약을 하기 위한 아주 일시적인 성장통이라고 굳게 믿으신다면 오히려 지금이 훌륭한 진입 시점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오늘 저희가 EFC를 해부해보면서 여기서 우리가 깊게 고민해봐야 할 더 거시적인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만약 이렇게 다각화를 하고 똑똑하게 해칭을 하면서 부채를 관리하는 훌륭한 기업조차 과거의 배당금 삭감을 고민해야 했고 지금도 얇은 얼음판 위를 걷고 있다면요. 과연 이 거대한 미국 모기지 시장과 부동산 구조 자체가 얼마나 취약해져 있다는 뜻일까요? 아주 의미 있는 질문이네요. 전문가들이 이 정도의 레버리지 위에서 막 줄타기를 하고 있다면 일반 투자자들이 이 시장을 마냥 긍정적으로만 바라보는 게 맞는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은 EFC의 미래를 어떻게 보시나요? 이 기업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계좌를 든든하게 채워줄 마르지 않는 배당 화수분일까요? 아니면 언젠가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참고로 이 기업의 진짜 실력을 증명할 1분기 실적 발표가 다가오는 5월 5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때 나오는 진짜 숫자들을 확인하고 판단하셔도 절대 늦지 않을 것 같네요. 네,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더 날카로운 분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